전통문화의 이해,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민족의 문화적 DNA라는 주제로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한국 상고사와 한민족의 시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었는데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대 한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천의식을 이제 중시한다. 그런 거고 또 음주 가무를 아주 즐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부터 큰 축제가 있을 때마다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이 국태 민안을 기원을 했는데요. 고조선을 이제 만드신 그 당군 안검이 지금 만이산 강화도의 만이산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이제 정상에 가 보면은 이렇게 참성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성단이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매년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고구려의 유명한 왕이 있죠. 광개토대왕. 예, 광개토대왕도 뭐 전쟁에 출병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항상 그 만이산 첨상단에 들려서 하늘에 제를 올리고 출병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민족은 왜 이렇게 제천의식을 옛날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우리나라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정말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천손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손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내린 자손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신에게 또는 이제 뭐 하늘님이나 또는 천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천신에게 이렇게 제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부터 이제 대표적인 제천의식으로 고구려의 동맹 또 부여의 영고 또 예의 무천 뭐 이런 것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제천의식이 한번 열리면은 거의 뭐 한 달 동안 제를 지내고 또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노래와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온 국민이 즐겼다는 이런 기록이 있죠. 이것은 이제 중국의 사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삼국지 유지동의전을 보면은 고구려와 부여 예에서는 연중 행사로서 일정한 시기를 가려 노래와 춤으로써 하늘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때는 온 마을의 남녀노소가 한데 모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시면서 즐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한민족이 제천의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래와 춤을 즐기면서 이것이 예술로다가 발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 민족이 그런 이제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천신제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렇죠. 네, 고종 황제가 즉위하면서 왕에서 황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선생님? 네. 왕이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신에게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그렇죠. 지냈다고 네, 그렇게 배웠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도 우리나라의 그런 천신제가 쭉 이어져 왔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전통이 네. 이런 조정을 통해서도 계속되어 왔고. 근데 우리나라의 뿌리로 보면은 아주 옛날 고조선 때부터도 우리나라는 그런 천신제를 지내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천의식을 보면 이제 3가지 과정으로 돼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청신이라 그래서 신을 모셔오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신이라 해서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서 이제 노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송신이라 그래서 이제 신을 갖다가 다시 보내드리는 이런 3가지 과정이 있죠. 이렇게 모셔와서 놀아드리고 그렇죠. 다시 보내드리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중간에 오신 과정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서양인들과 우리 한국 민족의 다른 점이기도 한데요. 서양 민족은 이제 신을 갖다 경배하고 아주 존경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그 신성한 그런 존재로서만 이렇게 이제 경배를 드리는 데 비해서 우리 한민족은 물론 신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인간과 신이 함께 노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의 그런 노래와 춤이 발전을 하고 전통 예술이 이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 노래방이 아주 많이 발전돼 있죠. 네. 어느 나라보다도 노래방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한민족이 노래하기를 즐긴다는 것이고 우리 케이팝의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그 케이팝의 아이돌들을 보면은 노래도 잘하는데 사실은 춤도 잘 춰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의 팝 가수들과 비교되는 부분인데 다른 나라 그 팝 가수들도 노래는 잘하죠. 그런데 춤추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노래와 춤의 그 안무라든가 이런 그 댄스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것을 이런 그 제천 의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그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양의 그 팝스타들이 아시아를 갔다가 이제 순방을 할 때 대개 일본에 들렸다가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 공연을 할 때는 일본 관객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예의를 다해서 조용하게 감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팝스타들이 노래하기가 매우 힘들죠. 반응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면은 벌써 반응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반응이 뭐 어마어마하고 뭐 후렴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떼창을 하고 떼춤을 추고 완전히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팝스타들이 이제 거기에 감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국을 계속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의 정말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명언을 보면은 그 즐기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즐기는 그런 문화가 놀이 문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네. 놀 줄 알아서 네. 뭐 일을 하건 뭐 아무리 힘든 거를 할 때도 즐기면서 이겨내는 또 그런 문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못지기를 네. 한다. 이럴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질퍽질퍽 하는 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뒤에서 농악을 쳐주잖아요. 풍문을 치면서 흥을 돋구고 또 노래를 하면서 그 어려운 힘든 일의 그 힘듦을 갖다가 즐겁게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일의 능률을 높이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놀고 또 놀면서도 놀고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국 민족. 민족이 참 이렇게 한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막 슬프고 그럴 때도 노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제례 형식에서도 이렇게 신을 이렇게 놀아드리고 그렇게 그런 장례식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화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논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놀아가지고 이걸 한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렇죠. 감정을 푸는 그렇죠. 그런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의 프로페셔널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례식에서 왜 거기서 화투를 치고 즐겁게 웃고 떠드느냐. 그게 보통 진짜로 사람들은 즐거워서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제 다른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돌아가신 분을 뭔가 극락이라든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졌게 해서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슬프고 울기만 한다 그러면은 이 영혼이 쉽게 떠나질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이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항상 그런 그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리기 위한 이런 의식들이 장례 의식에도 아주 깊게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신을 모시는 제사에도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놀아서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다시 보내는 근데 그런 문화에서 우리나라의 케이팝도 굉장히 그렇죠. 그렇게 뛰어나게 춤과 노래 모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런 중국의 영향보다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특성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그런 일각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또 크다는 말도 있어요, 원장님. 그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이전에 배달국 시대에는 우리 동이족이
이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통화를 하면서 이 동아시아 문화의 주도권을 쥐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삼국시대에도 고구려나 백제 신라가 이 중국과 대등한 그런 그 관계로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 중국을 이제 300년 만에 이제 통일한 수나라가 이 고구려를 침공을 하게 되죠. 이제 한 10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가는 1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군을 이끌고 이제 고구려를 침공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처부에서 이 물리치면서 100만 대군이 패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강성했던 수나라가 망하게 되죠. 이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아마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많은 군사들이 동원된 그런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만큼 이 고구려나 이런 나라, 백제 이런 나라들이 정말 강대한 중국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갔는데 이것이 힘의 균형이 깨진 것이 언제냐면은 통일 신라 시대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당나라를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가 밀약을 맺게 되죠. 그 밀약이 뭐냐면은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차지하고 대동강 이북은 이제 당이 차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제 밀약을 하고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가 이제 통일하면서 그 당의 문물과 제도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중국의 영향이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이전까지는 중국보다 강대한 힘을 갖고 있었다가 그렇죠. 동아시아 문화의 우리나라가 중심이었죠, 그때는. 근데 통일신라 이후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힘의 균형이 서서히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신라 시대 때서부터 중국의 문물이라든가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됐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고려 또 조선을 거치면서 그런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대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 전반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통일신라 이후에 중국이 넘겨준 대동강 이북의 땅은 계속 중국이 지배하게 되나요? 아니요, 이제 다행히도 발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족을 거느리고 이 발해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해는 이제 매우 강성해져서 남쪽으로는 대동강, 또 북쪽으로는 흥룡강성, 서쪽으로는 이제 요동, 또 동쪽으로는 러시아의 연해주에 이르는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은 고구려의 영역보다도 넓을 정도로 상당히 강성해서 이 당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발해를 이끌어서 해동성국이다. 이 동쪽에 있는 아주 그 융성한 그런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 불렀고 정말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국으로서 자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 발해가 이 한민족의 그 영토를 갖다가 회복을 해서 가게 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이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알고 있는데 발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장님? 그거의 이제 첫 출발점은 김부식이라는 분이 이제 삼국사기를 지었는데요. 이 삼국사기를 지으면서 거기에 삼국사기에는 발해에 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주류를 고구려와 그 고려를 이어받은 발해 이쪽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통일신라 중심으로다가 역사를 재편한 것이죠. 통일신라와 이거를 이어받은 고려 또 조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고려 신라와
고려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쓰다 보니까 이 발해의 역사가 이제 송두리째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강성했던 발해가 왜 갑자기 멸망을 하게 되나요? 네, 이 발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인구가 약 100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에 이제 100만 명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인구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의 이제 그 구당서에 보면은 발해가 중국의 등주를 공격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그 신당서에 보면은 발해가 이제 당나라의 마도산을 정벌을 해서 당군을 1만 명이나 이제 사살했다. 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대했던 그 발해가 926년에 갑자기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거란의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발해가 민심이 이반한 때를 타 군사를 움직이니 싸우지 않고 이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흰 상복을 입고 여기저기서 울부짖었다고 이제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를 뜻하느냐면은 이 발해에 큰 변고가 생겼다는 거죠. 자연재해가 생겼다는 것인데, 이 자연재해가 뭐냐면은 발해가 멸망한 926년을 전후를 해서 백두산의 그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발해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100만 명 중에서 약 10만 명이 고려로다가 이제 망명을 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고려사에 보면은 기록이 뭐 언제 몇천 명이 망명을 하고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0만 명 정도는 발해를 차지한 거란이 이제 그 강제로 이 이주 50만 명을 요동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발해 땅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이제 백두산 주변의 땅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요동으로다가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40만 명은 어디로 갔느냐?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의 이제 캄차카 반도를 거쳐서 얄루산 열도를 거쳐서 북아메리카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북아메리카라면 바레인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 지금 캄차카 반도하고 그 얄루산 열도의 바다인데 어떻게 거기를 건너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 당시에 물론 이제 항해술도 잘 발달이 돼 있었고, 또 지금보다는 그 이 육지가 이렇게 연결이 더 잘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쪽을 통해서 넘어갔는데, 중간중간에 가다가 그냥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연해주 북쪽에 이런 그 추운 지방에 한미 쭉 건너가다가 이제 나는 여기서 살래 하고서 중간에 이제 눌러간 사람들은 많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북아메리카로 다 건너가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멕시코의 그 아즈텍 그 역사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아즈텍인의 조상이 820년경에 그들이 살던 아스단을 떠나 북쪽으로 이동해서 옛 부여가 있던 땅을 거쳐서 얄루산 열도를 타고 베링해를 건너 결국엔 멕시코에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아스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아스단은 이제 우리가 그 아사달이라고 보통 그 고조선의 수도를 아사달이라고 그러죠. 이 아사달의 중국식 발음이 아스단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단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아도 이게 이제 우리 그 한민족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아스텍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 한민족이 같은 민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엉덩이에는 푸른 반점이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 엉덩이에 이제 푸른 반점이라고, 몽고 반점이라고도 그러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 것과 또 별개로 그 멕시코 쓰는 그 언어들이 이 어순,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주어, 목적어, 동사,
이게 보통 우리 한국어의 어순이죠. 거기 어순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 민속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관습, 장례의식 또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같고 특히 이제 뭐 윷놀이라든지 또 제기차기 이런 그 놀이 문화도 우리 문화와 아주 닮은 꼴 그런 저기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윷놀이를 보면은 윷놀이에 이제 우리가 돌을 쓰죠. 이 쓰는 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말이라고 그러죠. 말을 갖다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윷놀이를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뭐라고 설명을 해놓냐면 이게 이제 말이다. 호스. 말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을 갖다 말이라고 하는 거를 멕시코인들이 어떻게 그걸 말이라고 알았을까요? 그것은 우리 한민족이 거기 갔으니까 그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멀리 있는 사람들의 풍습을 알기는 어렵겠죠. 그것만 봐도 이제 한민족이 건너간 이런 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윷놀이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지금은 윷놀이를 4개를 갖고 하죠. 네. 이제 윷을 4개를 갖고 하는데 옛날에는 3개를 갖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멕시코의 민속박물관에는 윷을 3개를 갖고 하는 놀이와 4개를 갖고 놀이가 같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3개는 우리나라 고대 민족들이 즐기던 윷놀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봐도 아무런 이런 그 우리 한민족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한민족이 그쪽에 진출을 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 한민족이 상당히 도전 정신이 강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한민족의 도전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